요즘 홍준표 의원이 복당한 이후에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난번에 일찌감치 대선 출마한다. 그러니까 경선에 참가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후보라고 보아야 하겠죠. 출마식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출마식이라는 것은 자기 홍보 기회를 한 번 더 갖자 하는 것이지 그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했는가 이제 그런 것으로 당장은 후보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홍준표 후보를 보면은 아직 캠프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를 둘러싸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캠프 구성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본인이 하는 이야기도 절제가 되고 또 틀린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뭐 안 되면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캠프도 없다. 그리고 국회 보좌관이 아니라 이 대선과 관련해서 그를 보좌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소위 사고를 치고 하다 이제는 널리 말해서 보수 정당에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그러니까 국경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기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를 편드는 그 팬이라고 하죠. 아주 열혈 지지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대단히 저속하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SNS 상에서 편을 들고 다니면 보통 댓글 부대 노릇을 하죠. 개인적인 의견도 밝히고. 그런데 그 저속한 정도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범죄로 처벌이 될 만하다. 이제 거기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그 무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아니면은 홍준표 씨의 그 페이스북 혹은 다른 어떤 글 밑에 쓰는 그런 글들을 보더라도 이것은 지지라기보다는 오히려 도끼질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면 영락없이 이런 하여튼 지저분한 때들이 와서 집중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들이 각자 이제 조금씩 쌓여가고 있을 것이고 원래 고정된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은 자기들은 홍준표의 그 손발 아닙니까? 지지자는 일반 국민하고는 신분이 다릅니다. 일반 국민은 모든 후보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주로 채점을 하죠. 칭찬을 하기보다는. 그런데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남이 잘났어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이 있어도 조금만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저 그래도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현명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성가시기도 하고 또 수준이 낮다.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저러는가?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기 마련입니다. 뭐 어차피 떨이 장사처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열혈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여론에서도 사실은 배제를 해야 올바른 여론 조사가 되는 것이죠. 현실이 그런데 이제 어떤가 하면은 홍준표 의원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얼굴에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장면을 종종 보죠. 그래서 그거는 좀 고치십시오.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은 그 향기로운 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지지로서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리가 없겠죠. 국민들은 그러한 지지자 무리를 합쳐서 홍준표는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제 이렇게 그 느낌이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조용히 있는 지금 그 언론에도 나오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보면은 후보들마다 지지하는 군들이 있죠. 다 따져봤자 뭐 민주당 쪽 50만 명, 또 야당 쪽 50만 명. 왜냐하면 중복되니까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느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은 5,100만이 넘지.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5천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침 튀기는 것만 말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품위를 지켜야 한다. 그게 몇 달 만에 고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평생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대선 나가야 하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활 습관을 다잡아야 하는 것이죠. 품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소리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그거 빼고 진짜 각자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5천만 명 국민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소리다. 그렇죠. 이번에 이야기하려는 것은 홍준표 후보는 당연히 이제 뭐 좌파, 보수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의심할 나위 없는 그 보수 후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근래 그의 발언이 이제 이것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죠. 소위 요즘 이제 국민의힘에서 벌써 한참 전부터 그러긴 했는데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색깔을 버리고 점점점 왼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정말 짬뽕이 돼버린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되고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늘 민주당 쪽에 가서 놀고 있더라. 나가는 매체도 좌파 성향의 매체, 그것도 좀 극도로 그쪽에 치우친. 하는 이야기도 문재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나도 그렇다. 이러고 있다. 그런데
이제 좀 너무 같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이것은 본인이 내놓고 한 인터뷰,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7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한겨레 신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문재인 씨의 뿌리 중에 하나. 그렇게 당연한 것이죠. 거기가 성격이 어떤지. 거기에다 대고 국민의힘을 대고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도 아니 조중동에 나가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과 한겨레 신문이나 교통방송 이런 데 가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죠. 아마도 홍준표 씨는 이제 자기가 홍준표 후보다 해서 물불 가리지 않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아예 보수에서 뿌리를 걷어서 저 민주당 쪽으로 담장을 넘어가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런 후보가 필요 없어지지요. 이걸 알고 있느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중진들이 모두 참패하지 않았느냐. 중진들이 이제 거기에서 나갔다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표적으로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 뭐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사람들도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중진들이 1년 동안 당에서 아무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년 동안 쓸모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좌파들은 대단히 즐거웠겠죠. 홍준표 의원은 좌파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물어뜯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사위는 여당에 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려고 원래 뭐 그렇게 해온 관례도 있고 그렇게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문재인 민주당에 줘라. 한겨레 신문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편을 든 것이죠. 의석수 비율로 합의를 봐서 상임위원장을 정해라. 의석수 비율이야 그쪽이 180석이니까 뭐 거의 다 주면 되겠죠. 그 비율로 합의를 봐서 상임위원장을 정해라. 그러면서 아주 폼나게 말을 합니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야 된다. 저쪽이 안 들어주더라도 타협해야 한다. 그러면 저쪽 뜻대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되겠죠. 뭐 투쟁 의지가 아예 없구나.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마음에 안 들면 퇴장하고 피켓 하나 들고 샤우팅 2번 하고 끝내는, 샤우팅은 무슨 샤우팅입니까? 한글 좀 씁시다. 영어를 잘하는 홍준표 의원도 아니면서. 아무튼 이렇게 대놓고 물어뜯었습니다. 그런 국회 할 거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다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참패했잖아.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불만족스럽더라도 결과를 내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 이것이 나경원 의원, 또 뭐 전에 황교안 대표 투쟁했죠. 그 투쟁한 거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야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더구나 여당이 180석이다. 방법은 투쟁밖에 없죠. 무슨 대화와 타협이고 불만족스럽더라도 타협하고, 방법은 그런 이야기라면 승복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투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그 자당의 의원들을, 자기 당에 이제는 복당했으니까 자기 당의 중진들을, 자기 당에서 지금까지 그 당을 지켜온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홍준표가 입을 놀려서, 그것도 적진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뜯고 있더라. 추잡하다. 그렇게 보이죠. 달리 할 말이 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은 그 사람이 보수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려는 보수다, 사실 뭐 확인된 바도 없죠. 이번에 그는 자기가 5.18 편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비대위원장이 그 5.18 그 묘지에 가서 사과하고 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18 사과는 당 대표 시절에 나도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새롭게 호남 정책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자기 5.18에 사과하는데 같은 마음이다. 거기 가서 무릎 꿇은 김종인 씨보다 자기가 못한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이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보궐선거에 이겼다 하는 것이 지금 힘을 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는 그 한 요소가 되고 있죠. 그런데 홍준표 씨는 한겨레 신문에 가서 보궐선거에 왜 이겼는가, 그거 민주당 때문에 이겼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야당은 1년간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힘은 1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런데 LH 사태로 반사이익을 얻었다. LH 사태 전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1년간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국민들 눈에 야당이 야당 같지 않았다. 1년간 투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가만히 전략, 그 뭐 옛날에 쌀 같은 곡식을 담던 가만히 전략, 경상도 말로 가마떼기 전략이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거기에 있는 의원들, 당원들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진흙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쳐 넣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단지 LH 사태 그것 때문에 당선이 된 거다. 보궐선거는 실수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복당한 국민의힘, 자기가 국민의힘에 뭐 몇 년간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죠. 중간에 변호사 개업을 여러 번 했고, 한겨레 가서 이런 말을 했다. 그 다음에 그 경선에서 유리하게 혹은 복당을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대목,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겨레 측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준석 씨와 복당을 전후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가? 조금 광범위하게 물었죠. 그랬더니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이 대구 사무실로 찾아오겠다고 했다. 이제 당대표 선거 때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준석 씨가 후보로 나온 것이 한 5월 20일경. 그러니까 6월 11일에 이게 이제 최종 종료가 됐으니까 5월 20일 이후 6월 11일까지면 불과 한 20일밖에 되지 않죠. 이제 그 기간에 대구 사무실로 찾아오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준석이 대구 사무실로 두세 번 찾아왔다. 2번 왔는데 3번을 붙이지는 않겠죠. 말하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번 이상 찾아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20일간에 대구에 3번 정도 찾아왔다. 근데 그 다음 대목이 문제가 됩니다. 이준석이 찾아오는 대신 언론에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랬지. 그러면서 한겨레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홍준표 씨도 참 딱합니다. 사람이 악인은 아니다 싶죠. 이렇게 제 입으로 술술 부는 거 보면. 언론에 비밀로 하고 당대표 선거기간 20일 동안에 이준석이 대구 홍준표 사무실에 3번 찾아왔다. 왜 언론에 비밀로 했는가?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당대표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가 싫었다. 홍준표 씨가 당대표 선거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습니까? 이걸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가 싫었으면 5월 25일 조경태 후보하고 홍준표 씨 만났을 때 이거 뉴스 보도 됐죠? 뭐 공식 공개 발표한 겁니다. 그거는 선거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혹시 어느 시점에 이준석 후보가 조경태 후보를 계속 칭찬하고 조경태 후보도 이준석 후보를 밀어주는 그런 모습 보았죠. 합동연설회에서. 그런 식으로 관여를 하는 거는 숨기고 싶었던가? 결국은 홍준표 씨는 당대표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살 만한 짓을 무엇인가 했구나. 이게 지금 밖에 밝혀지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홍준표 자신이 한 이야기입니다. 5월 20일 이후 6월 11일 이전 사이에 이준석 후보가 대구 홍준표를 만나러 3차례 왔다. 그래서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준석 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되면 즉시 홍준표를 복당 조치하겠다. 한 가지 약속이죠.
홍준표가 당의 복당이 돼서 들어오면 운영의 중심을 잡고 도와달라. 그렇게 했다. 이준석하고 당을 공동 운영하자. 이런 제의를 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홍준표 씨가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무소속으로 있던 홍준표 씨가 당대표 후보로 나온 조경태 후보를 만나가면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것을 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가는 복당하는 거하고 들어와서 이준석과 같이 당을 공동 운영하는 거 두 가지다. 이게 형법으로 치면 형법 제131조 수뢰 후 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거기에 해당하죠. 홍준표 씨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준석 후보는 무슨 짓을 한 건가? 흔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어떻든 홍준표 의원이 지금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이것을 이번 7월에 한겨레 인터뷰를 하면서 밝혔습니다. 이거 언론사들이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밝혀야 하겠죠. 이러면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씨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제 맘대로 한다. 그런 뜻이 되죠. 마치 독재국가의 독재자처럼.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복당해서 당 운영의 중심을 잡고 도와달라. 아, 그러겠다. 뒤에서 이런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정당은 민주적 조직이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것이 꼭 친북이어서 그것이 아니고 민주적이지 않으면 정당 해산됩니다. 이런 정당은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죠. 지금 나눈 이야기를 보면 한겨레에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밖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그 과도한 언론 플레이 때문에 대중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6월 11일)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으로 선출되신 이준석 당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저러고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납작 엎드렸죠. 그리고 6월 14일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역량을 볼 차례입니다. 또 몇 줄 쓰고 이준석 호의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호다. 이준석이 선장이다. 이런 것이죠. 선장은 민주적 지도자는 아니죠. 선장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적 조직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선장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격이 상당히 달라지죠. 이것이 비유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 둘이서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 주고받은 거래, 이거를 생각할 때는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한참 이야기가 있었던 윤석열 후보 이야기입니다. 한겨레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도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뭐 홍준표 의원이 늘 하던 이야기를 받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 부인은 국가 예산이 투여된다.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영부인 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여성이 가장인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서 남편의 지위에 따라 여자에게 지위가 부여되는 연좌제의 반대편으로 그러한 계급제는 헌법에서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영부인이라는 법적 지위가 대통령 부인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 가족의 도덕성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치열하게 상호 검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덕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요즘에 그 수산업자 정치인 로비 사건, 이것이 이제 확대 일로에 있다. 이제 그런 정보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또 스스로 밝혔죠. 나도 그 사람 만나서 그러니까 이동훈 씨하고 그 다음에 이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 씨하고 같이 만나서 셋이서 만찬을 했다. 핵심 둘하고 셋이서 만찬을 했다. 상당히 이상하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넘어가고자 하는 것인가? 뭐 박지원 씨가 나 받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만찬한 거 정도를 인정하는 것인가? 그때가 2019년이라고 하는데 홍준표 씨가 그때는 변호사 영업 중이었겠죠. 그 전해에 재개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밥만 먹었다고 하는데 밥만 먹었는가? 남들 받는 선물 다 받았는가? 한 번 보고 끝이었는가? 근데 이 사람 보면은 그렇지 않죠? 이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 보니까 명절 때마다 보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홍준표 의원과 이 수산업자하고 이동훈 씨, 또 그와 관련된 지금 뭐 20몇 명인가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와 연결이 돼 있는지 이거 낱낱이 밝혀주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아주 작정을 하고 한겨레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장차 경선 상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정책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추문 부분을 물고 늘어졌다. 역시 홍준표다. 재벌은 개 못 준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후보가 엑스파일 의혹을 돌파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느냐.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는 서로 홍준표 의원도 그렇죠. 우리는 모두 말로 사람을 요리하는데 달인이다. 이제 이런 자신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어제부터 나오는 윤석열 후보 아내의 직업 이야기,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직업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까? 그 직업 중에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직업이라고 딱 못을 박죠. 홍준표 씨가 사법시험 본 사람 아닙니까? 사법시험 본 사람은 직업을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안 합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그것을 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개인의 어떤 특별한 일이라고 하죠. 그것을 아내의 직업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평생 그 어떤 짓을 하면서 그걸 직업으로 삼았다. 그것을 삶의 그 생활을 해나가는 그 주된 업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홍준표 씨 말이 본인의 입으로 그게 나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아내가 자기 입으로 그게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허위사실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직업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당신이 입으로 직업이라고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검사 달랑 10년 했지만 그 10년 경험으로 이거 위험했다. 느끼고는 있겠죠. 본인의 입으로, 김건희 씨 입으로 직업 그게 나오고 있고 활자화돼서 이제는 주요한 검증 대상이 돼버렸다. 이제 이번에는 법률적인 문제로 이게 대응이 될 것이다. 국민 감정의 문제로 볼 때는 아주 힘든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인터뷰에 대해서 그건 크게 잘못됐다. 아주 크게. 그거 나중에 얘기하겠다. 홍준표 의원이 나중에 김건희 씨의 그 엑스파일 관련된 그 모종의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답니다.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홍준표 씨는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사석에서는 막 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평소의 행태를 보건대. 지금 한겨레에다 안 하는 이유까지 밝힙니다. 우리 당 사람들 중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부 총질이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거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이 정도 되면 아주 천박한 게 저기까지 내려가는구나. 그렇게 보이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그것도 한겨레 신문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파렴치한 인간을 대선 후보로 내보내는 정당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염치를 알아야 하는데 스스로 막 깨고 다니죠. 입에서 온갖 오물이 튀어나옵니다. 남 헐뜯기, 자기 정당 물어뜯기, 자기 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비난하기, 그리고 장차 경쟁자가 될 것 같은
당 밖에 있는 사람 가족 물어뜯기. 이 정도 되면 사회생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 신문에 나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속 시원하게 국민의힘을 아주 요절을 내고 있다. 물론 홍준표 의원은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은 국민의힘을 완전히 산산조각을 냈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서열 몇입니까? 그만한 힘이 없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인간의 됨됨이 문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이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꾸 홍준표 의원을 가지고 검사 하는데 우리 대중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홍준표 씨는 1985년 청주지검에서 초임검사 시작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임검사. 그리고 1995년에 검사 생활 끝냈습니다. 10년 한 것이죠. 1985년에서 95년까지. 여러분이 그 시절을 기억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청년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검사 생활 딱 10년 했습니다. 게다가 그거 끝낸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홍준표 씨를 보고 당신이 검사였으니까 검사의 감각으로 검사의 업무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검사가 뭔지 모릅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까마득히 옛날에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었던 사람에 불과하다. 이 동일한 것이 유승민 후보도 똑같습니다. 유승민 후보 보고 자꾸 경제학자 그러는데 그 사람이 경제학자로서 학자 생활을 한 지는 홍준표 씨가 검사 그만둔 것보다 뭐 별로 차이도 없죠. 아주 까마득합니다. 그러면 유승민 씨가 자꾸 경제 이야기 하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경제학의 경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 이념. 그 사람은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죠. 사회주의 경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고 유승민 씨가 이야기하는 경제는 이념으로서 경제입니다. 자본주의의 반대편, 자유주의의 반대편. 생각해 보십시오. 유승민 씨가 박근혜 후보 당시에 후보 근처에 접근할 때 그가 무엇으로 유명했습니까? 그것은 MB의 자유주의를 박살내겠다 하고 저격수로서 아주 싸납게 그것을 공격하는 저격수로서 접근했습니다. MB를 싫어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MB의 자유주의를 참을 수 없는 경제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지금 문재인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경제 이념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씨가 항상 문재인 민주당과 같이 섞여 있죠. 어떻든 검사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씨 또 문재인 민주당하고 섞여서 놀고 있죠. 어떻게 가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이제 재직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준표 씨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해방 이후에 가장 강력한 검찰이었다.
영장이 기각되면 2번, 3번 다시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검찰총장 나온 올해 3월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는 모양입니다. 홍준표 씨 말에 따르면. 해방 이후 그런 강력한 검찰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퇴임하면 당할 것 같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사권을 공수처 그리고 경찰에 떼어내서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찰 기능을 극히 제한하고 경찰에 넘겨준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나 강력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되기 전에는 이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권력기구 개편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겼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문재인 민주당은 소위 개혁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구조를 파괴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 홍준표 씨의 주장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홍준표 씨는 틀렸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인도 퇴임하면 당할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홍준표 씨는 이게 진심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민주당과 한편 먹고 있는 것인가? 6월 19일 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배신을 하는 것보다 배신을 당하는 것이 훨씬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인사들이 야당에 기웃거리니 참 착잡할 겁니다. 문재인 씨와 이심전심이다. 어쩌면 그렇게 적과 이심전심인지 특이한 인물이다 싶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여러 번 지적이 됐고 한 그런 내용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그것이 무리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홍준표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이 보통 가족 수사를 할 때는 가족 중 대표자만 수사를 한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우리 대한민국은 검찰이 수사를 할 때 피의자는 이 씨 가문, 박 씨 가문, 홍준표 씨네 가문, 아, 이런 식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는구나. 영장을 발부할 때도 이 집안, 가령 뭐 아파트 704호, 그러면 704호의 한 가족이 거주한다. 그러면 이번 피의자는 704호. 그래서 거기에 가족 중 대표자니까 뭐 보통은 가장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만 수사를 하는구나. 그 집안이 공동 책임을 지는구나. 홍준표 씨 말이 그거 아닙니까? 무슨 가족 수사를 할 때 가족 중 대표자만 수사를 합니까? 무슨 가족이 죄를 짓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지. 검사 10년만 한 사람, 그리고 몇십 년 전에 10년만 한 사람은 수사가 이런 줄 안다. 전혀 수사가 아니라 상식에서도 벗어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과잉 수사를 했다.
그다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되면 느티나무 아래에서 장기 두다가 이런 소리 하면 노망났다 소리 듣습니다. 집요하게 조국 동생을 구속하고, 가족이면 이렇게 본다면은 조국 씨 거주하는 그게 아니고 조국 가문 전체에서 한 명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조국 씨 어머니를 수사했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남들은 다 하지 말고. 제일 어른 아닙니까? 조국 동생을 구속했다. 오촌 조카를 구속했다. 그렇죠. 이러면 오촌까지 다 해서 한 명만 해야 되니까. 딸 문제도 건드렸다. 심하게 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한 것은 목표가 조국 퇴진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된 때로부터 그 이후의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이 조국 퇴진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있던 조국이 있던 자리로부터 물러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거 홍준표 씨 한겨레 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국회 불러서 했죠.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퇴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수사했다. 고발이나 고소나 또 검찰 단계에서 인지해서 수사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씨가 조국을 끌어내기 위해서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했다고 했으니까 책임져야 하겠죠. 사실이면 사실로서 입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국 퇴진을 목표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후에 이게 정치 사건이 돼버렸다. 요즘에 윤석열 씨가 고발도 20몇 건 당하고 자기 처, 김건희 씨, 장모 다 걸렸다. 자업자득이다. 이제 쌤통이다. 이런 것이죠. 이거 고발 20몇 건 당한 거 옳다는 것이죠. 다 정치 싸움이면 한겨레 신문이 속해 있는 그 좌파 쪽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체로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지금 박수 쳤습니다. 홍준표 씨.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씨가 조국 수사할 때 강력하게 수사했던 것을 지금 본인 가족 수사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홍준표 의원의 가치관, 그것입니다. 또 능력. 홍준표 의원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능력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 지금 이야기한 바로 이 내용을 문재인 씨에게 물어보자.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그거 그런 내용 아니다. 틀렸다. 할 겁니다. 이재명 씨나 정세균 씨에게도 물어보면 그거 틀렸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다 틀렸기 때문에 아주 엉터리로 기억을 하고 있다. 횡설수설한 거다. 아니 완전히 딴소리 한 거다. 이것이 있죠. 아무도 조국 씨 그 가족들이 수사받은 거 죄 없는 사람 수사했다고 안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이 무슨 일을 저질렀으면 가족 대표 한 명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이 사람 지난 대선 때 여성을 부속물처럼 취급했다 해서 비판을 받았죠. 그것이 생트집이라고 하면서 홍준표 후보를 비호를 했었는데 이제 보니 대중의 비난을 받는 사람은 그럴 만한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고치게 됩니다. 수사가 무엇인지 홍준표 씨는 그 개념도 모른다. 지금 딸을 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주범은 그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딸이 아이가 아니었죠. 대학원 갈 때 나이든 성년 보통 같으면 빠르면 애도 한둘 있을 나이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조국 씨가 미워서 그 가족을 연좌제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홍준표 의원의 가부장적인 사고가 보인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마누라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폼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주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삐뚤어진 그런 그의 가치관을 드러내게 그렇게 된 것이죠. 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편이 다 책임지는 거지 뭘 마누라의 딸까지 건드리느냐. 어쩌면은 조폭 수사하는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조폭 가운데 두목만 잡으면 되지 뭐 양아치까지 다 건드리느냐. 그런데 실제 수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조폭 수사를 하면 두목만 잡습니까? 실행범 있으면 실행범 잡고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조폭 그 자체가 문제되면 또 그 문제되는 부분은 잡고. 홍준표 의원은 이 검사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닌가. 뭐 옛날 일이니까 시대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조국 씨 가족 전체가 팀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딸이나 아들이나 마누라는 그 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홍준표 씨를 알 수 있다. 조국만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근데 이제 조국 씨만 수사 대상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런데 왜 조국 씨를 그렇게 수사를 했는가? 그게 윤석열 씨의 적이어서, 왼수여서 이제 그런 논리를 펴니까 이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늘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씨한테 검사였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죠. 리걸 마인드가 없고 어떻게 그러고 검사했는지 그때는 시험도 사지선다로 봐서 좀 능력이 떨어져도 됐던 모양이죠. 이번에 조국 씨 지금 밖에 나온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지른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은 정경심 씨입니다. 조국 씨가 아니고 조국 씨 아내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니까 남자가 책임을 져야지 뭘 쪼잔하게 여자를 건드려. 이게 여자 위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무능하다. 중세적 사고를 하는 것이죠.
왜 여자에게 책임을 안 묻느냐? 이것은 분명합니다.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소리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홍준표 씨의 이야기가 왜 반민주주의적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윤석열 씨가 다시 공격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180도 뒤집어가지고 이제는 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야 뭐 홍준표 의원은 이제 이런 논리일 겁니다. 아니 왜 윤석열 씨는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러겠죠. 그야 마누라가 이쁘잖아. 이러겠죠. 이것은 농담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좌파가 아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1985년에서 1995년까지 검사한 사람이니까 좌파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 좌우라는 것이 반공산주의를 가지고 나누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게 힘을 잃기도 했고 공산주의가 힘을 잃기도 했고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원래 말하는 경제적인 공산주의가 아니고 레닌 이쪽으로 넘어온 그 권력에 있어서 인민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그런 공산주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좀 힘을 잃었죠. 오늘날은 이 공산주의 그게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바로 자유경제 질서인가 사회주의, 사회경제 질서인가 이제 원래의 공산주의라는 단어 뜻이 오히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좌파라는 것이 경제적 좌파가 좌파인 것이죠. 경제적 좌파가 그래도 그 어떤 지원금도 많이 주고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경제를 앞에다 내세운 다음에 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뒤로 물리면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빨갱이, 무장공비 하면서 그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계획경제, 이 사회적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공산주의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이것을 분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제2의 공산주의 시기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좌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홍준표 의원은 의외로 좌파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한겨레 신문에서 정권 교체가 된 이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좌파 일변도나 우파 일변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건 뭘 모르는 거죠. 자, 여기에 검은색과 흰색이 있어서 반드시 흰색이어야 한다. 반드시 검은색이어야 한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흰색만 돼도 안 되고 검은색만 돼도 안 된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흰색 후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표를 받고 나면 배신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좀 참고 나를 지지해주면 너희 거 밀어줄게. 지금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것이죠.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 일변도도 안 되고 우파 일변도도 안 된다는 것은 애초에 말도 아니다. 그런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
119조,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가지고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곳에, 경쟁에서 경쟁력이 너무나 없는 곳에.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는 것을 그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헌법에서 마련을 해놨는데, 유승민 씨를 비롯해서 문재인 민주당 쪽의 이 신좌파들, 경제적 공산주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 2항을 앞에다 올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훌륭한 대통령과 이 정당, 여기에서 국민 여러분을 쭉 보고 체크해서 너는 가방이 필요하구나, 너는 신발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맞춰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들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모든 인간은 그렇게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항상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욕심이 있죠. 대선 나오는 것, 남을 밀치고 자기가 되겠다는 것부터가 분명하게 보이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속을 수는 없는데, 홍준표 의원은 어리석어서 이런 소리를 한다. 지나치게 이제 이 정도 되면 무식하다 해야 하겠죠.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필요에 따라 나라의 이익이 되면 우파 정책도 받아들이고 좌파 정책도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119조 1항이 먼저 있고 제119조 제2항이 두 번째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다. 그래서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겁니다. 이 나라는 흰색이다. 그랬다가 필요하면 이 나라는 검은색이다. 이게 이제 바뀔 때마다 수많은 기업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기업은 무너지고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장차 앞으로 자기 직업을 무엇을 하겠다 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길이 막혀버리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입니다.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도 내 국민이고 우파 지지자도 내 국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칫하면 홍준표의 국민이 되거나 이제 그럴 운명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문재인 씨가 처음 보궐 대통령 돼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의 국민 그랬죠. 그래도 자기를 낮춰서 저의 국민 그랬습니다. 홍준표 씨는 내 국민, 국민이 지 거랍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갔는가.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도 나 홍준표의 국민이고 우파를 지지하는 자도 나 홍준표의 국민이다. 홍준표가 황제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보면 친문으로 보이고 친공산주의자, 경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뭐 우파건 좌파건 그걸 존중하거나 지킬 생각이 없고 자기가 국민의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성향이 그러면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누구하고 가까운가? 그런 것이 5월 26일에 보면 홍준표 씨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국방위원회를 이제 사임하고 그 위원 사임하고 상임위를 옮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번에 국회의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연히 문재인 민주당 측의 박병석 씨가 의장이죠. 이 박병석 의장이 지금 가장 역점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장이 앞장을 서서 국회 차원에서 결국은 문재인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의 특별한 배려로 상임위를 옮겼다. 이제 이거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홍준표 의원이 지금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주로 그 좌파 매체하고만 놀고 있다. 그것은 알고 있죠. 6월 3일에도 그 진중권 씨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과거에 유시민 씨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아주 무슨 일만 있으면 꺼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 진중권 씨는 현재 유승민 씨하고 상당히 가깝게 보이고 이준석 당대표하고도 실제적으로는 협력관계로 보입니다. 토론할 때 서로 찬반으로 나뉘어서 했던 것은 적대적인 관계여서 그런 것은 아니죠. 6월 5일에는 대구시장 권영진 씨를 공격을 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백신 전국에 한번 떠보겠다고 백신 사기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부끄러운 처신을 했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실수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떠보겠다 하고 그랬다. 이렇게 이거 비판하고 나선 게 문재인 청와대였습니다. 먼저 나선 게 6월 5일에 이 페이스북 글은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청와대의 앞잡이 역할을 맡은 것인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굳이 대구시장을 콕 찍어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 했던가?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유승민 씨하고 한 뜻이다. 이렇게 삼각편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본인이 한 이야기를 봐도 이것은 그냥 소문에 그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국민의당과 합당에 대해서 물으니까 홍준표 씨, 나는 굳이 합당을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홍준표 의원의 생각은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 장애물,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이 안철수 대표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유승민 후보와 동일한 스탠스다. 이준석 당대표도 안철수 대표를 거기에 대해서 무례를 범하고 또 이런 식으로 배척하고 그런 거 많이 보았죠. 결국 이 삼각편대 그들이 한 팀이구나.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유승민과 홍준표가 한 팀이 돼서 경선에 가는데 유승민 정도는 간단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그 보궐대선 때 득표율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하는 모양인데 그때는 홍준표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보수 쪽에서. 지금은 홍준표 말고 많죠. 그러면 홍준표에게 무슨
20 몇 %인가 그런 표가 올 리가 없다. 더구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러면 민주당 쪽에 가서 그 표를 나눠와야 할 텐데 보수에 이제 등을 돌렸으니까 아마 계산을 새로 해야 할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대선에 도전하려고 하는 건가? 그 한겨레 신문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나도 모르겠다. 진짜 나도 모르겠다. 뭐 이걸 반복하고 있었는데 진짜 모르는 모양이죠. 한겨레 신문은 홍준표 의원이 그 정도는 알 거다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했겠죠. 홍준표 의원은 정치를 진짜 모른다. 아는 게 없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그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중대 사안이죠. 이게 한겨레 인터뷰보다 좀 먼저 인터뷰를 했습니다. 6월 30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하고 홍준표 의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보도된 것은 7월 4일 한겨레 인터뷰보다 뒤에 나왔죠. 신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현행 헌법의 87 체제가, 그러니까 현행 헌법이 30여 년이 넘었음을 지적하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준표 의원은 경남도지사를 해봤는데 도는 없어져도 된다. 도를 다 없애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도에서 도 경계선을 다 지웁니다. 그러면 뭐 그 시가 남겠죠. 광역시 무슨 시 이렇게 남겠죠. 그런데 그 광역시도 없애자는 겁니다. 전국을 40개에서 50개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자. 전국을 50조각 내자는 거죠. 그냥 고르게. 그러면 서울은 서울에서 몇 조각 날 것이고 부산은 부산에서 몇 조각이 나겠죠. 강원도도 강원도인 채로 몇 조각이 날 겁니다. 이렇게 뭐 한 50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자. 그러면 이제 이 연방국가처럼, 근데 주가 없는 연방국가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국가들이 50개 있고 중앙정부가 하나 있고 이런 2단계 행정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은 한 가지는 그것이죠. 홍준표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중앙정부라는 게 있고 지방정부 50개가 있게 되면 국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럴 때 국회는 양원제가 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왜냐하면 중앙이 지방 50개, 서로 색깔이 다른 50개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중앙에서 공통사항을 다 하고 지방에 특색이 있는 것만 지방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2단계 행정구조는 뭐냐 하면은 지방이 모든 걸 알아서 합니다. 중앙은 군사하고 외교 정도만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거 국회가 양원제 아니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양원제 되면 합의 가능합니까? 이익을 가지고 저마다 싸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은 만약에 지방정부가 50개면 50배 뜯깁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지방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49개 지방정부가 세금을 내고 지원을 해라. 이런 주장들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떻든 이게 바로 문재인 씨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 그들이 주장하는 완벽한 좌파 구상 바로 그건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좌의 방식이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그거 개헌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아주 독특한 주장을 했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지금보다 3분의 1로 줄이겠다. 지방정부가 50개가 생기면 결국은 지금의 그 정부라고 하는 게 지방정부마다 다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습성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금배지 다니까 지자체 의원이 금배지 달고 있죠. 국회의원 보좌관 있으니까 지자체 의원들이 보좌관 두고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원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권력이라는 것은 갖추고 있으면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의 말대로라면 공무원이 각 지자체, 50개 지자체마다 자기네들이 해야 할 만큼 일이 많다 하면서 공무원 뽑아 쓰겠죠. 그런데 전국의 공무원 수를 3분의 1로 줄이겠답니다. 지금보다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의 말이 AI가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AI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죠? 지금 이렇습니다. 뭐 이런 면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 IT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꼰대들, 이런 발칙한 소리를 한 게 뭐 한 1000분의 1이라도 그런 이야기 할 만한 구석이 있었구나 싶기도 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런 것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했고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을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해야 한다. 상원은 국회의원 50명, 하원은 150명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하원은 전부 지역구로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 이해 못하고 있죠. 바로 지금과 같은 중앙 집중적인 정부 기구에서 정부 조직 안에서 행정이 운영되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을 뽑는 거하고 지금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지방정부가 있으면 그 지방정부에서 상원을 구성하게 되죠. 그렇게 할 때 50개 지방정부가 있으면 지금 그 한 군데에서 한 명씩 올라온다. 거기에 또 하원은 지방에서 전부 뽑는다. 아마 본인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말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간다. 문재인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개헌 방향이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그 대선 후보들도 이제 개헌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이 87 체제가 30년을 넘기고 있어서 이제는 그 체제를 다시 손볼 때가 됐다. 결국은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 민주당식 헌법 개정, 그거를 이제 더 악화시킨 그걸 자기 아이디어라고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민주당에서 이제부터 올 가을에 개헌을 추진하면 이렇게 찬성을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헌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 출신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 있고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이 이제 거대 18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이고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씨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에 정해놓은 그 체제를 깨겠다 하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작은 머리통에서 나오는 되지도 않는 생각으로 무슨 AI 공무원을 대폭 쓰고 공무원은 3분의 1로 줄이고 국회의원을 50명으로 줄이고 150명은 지방에서 뽑고 그리고 도를 다 없애고 각 시에서 50개로 시 같은 거를 50개로 나눠서 지방정부로 하고 그게 정부고 중앙에는 또 정부 하나 더 둬서 정부도 2개, 국회도 상원 하원으로 2개. 이런 헌법도 모르고 국가체제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가 하는 말이 그게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국민의힘을 물어뜯고 참 묘한 사람이 하나 돌아다니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다 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문제는 대선 후보감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감 중에 하나라는 사람이 지금 따지면은 빨간칠을 하고 공산주의자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국가를 부수겠다고 하는 반국가 세력, 촛불 세력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좋은 일은 홍준표 씨 그냥 정계 은퇴하십시오. 이번에 그 대량 정계 은퇴 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건도 많은데.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